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비 PwC가 대만 등 다른 주요국은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서 한국도 관련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반도체 산업 역사가 유사한 대만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국내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은 29일 9조 5천억 원 규모의 환매 조건 부채권 7일물을 매입한 결과 평균 낙찰금리 3%, 응찰액은 9조 6천억 원이 몰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단기 자금 시장에 9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분석인데요. 당일 지준 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적자 생존의 길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태즘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향후 수년간 기업들의 고군분투 속에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상을 두고 중국과 유럽연합의 합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는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EU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지영, MC 건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돈 버는 방법들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다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간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소통과 또 실시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시장에 관한 재테크 비법들 함께 할 건데요. 자, MC님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요. 대출이랑 이자 조금 더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듣다 보시면은 나 이것도 궁금한데 저것도 궁금한데 하는 것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요. 댓글 통해서 남겨둬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번 방송할 때 참고해서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절세 비법과 함께 또 계좌 관리, ISA 계좌 관리 비법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입사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들도 들리고 그다음에 은행에 이제 저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도 너무 낮아졌잖아요. 이거 오늘 거 보시면은 대출 잘 하는 방법도 아실 수 있고요. 이자 더 많이 받는 방법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께서 또 마지막 구호를 옮겨주시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가 또 쇼쇼쇼인가요? 네, 가볼까요? 그럼 저희 네,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마켓 쇼쇼쇼. 네, 마켓 쇼쇼쇼 오늘 또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앞서서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나눌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함께해 주실 건지 일단은 좀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월급 관리의 고수님을 제가 또 모시고 왔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월급 관리의 고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모스 자산관리센터 나연석 자산관리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좋은 재테크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대표님 저한테 질문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저희가? 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오늘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많이 네. 받아봤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자산이 많아?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네. 학자금 대출도 받아봤고, 아, 네, 신용 맞아. 대출도 받아봤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저의 신용 점수죠. 근데 바닥에 뭐 있어요? 바닥을 왜 보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신용 점수가 네. 사실은 대출 금리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관리를 잘 해 두신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단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출 상품에 영향이 있을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면서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제 바로 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오셨던 것들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내 대출금리는 왜 그대로냐라고 맞아. 많이들 물어오시는데요. 사실 이 대출금리라는 것을 파헤쳐 보면은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이 8개의 어떤 기초 정보를 산출을 하는 코픽스 그리고 CD금리 그리고 이제 금융채 금리 등이 합해져서 이루어져 있는 건데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지정하는 개별마다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산금리까지 합해져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대출금리도 떨어지냐? 반드시 같이 동행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에 관한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이제 기준금리, 가산금리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가산금리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꼭 초이스를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기준금리를 할 때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코픽스 얘기 나왔고요. CD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융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대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코픽스랑 CD 금리입니다.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은행연합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중 8대 은행들에서 조달하는 금리를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 요 정도는 받아야 손해 안 봐라는 거고요. CD 금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성 예금 중에서 CD의 기준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요. 이렇게 칠까요? 네, 이렇게 쳐보시면요.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픽스 신규 취급액 해갖고 나오잖아요. 옆에 콜금리, CD금리, 회사채금리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출 받을 때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앞에서 핸드폰 빨리 빼셔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 좀이라도 더 낮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0.07%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요. 저희는 이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받잖아요. 30년, 40년 나눠서 갚는데 굉장히 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가산금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산금리는 사실 더해지는 금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산금리도 사실 뜯어보면은 가산금리 플러스 가감조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플러스 가감조정금리에서 은행이 개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개개별마다 다른 위험 등급을 적용을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잘 갚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또는 왜 날까? 못 갚게 생겼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 네. 이렇게 차등 조정을 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흔히 세부 요인으로는 뭐 위험도, 업무 원가, 법적 비용, 그리고 기대 이익률 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산출된 가산금리에서 가강금리라는 것을 빼게 됩니다. 이 내 대출 이자에서 이제 뺀다라고 하니까 사실 많이 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감 조정금리는 많이 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에 얼마나 단골이셨는가
거래가 얼마나 많으신가에 따라서 많이 깎아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이렇게 네. 표로 나오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부수거래 감면. 뭐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 우대금리. 제가 그건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제가 네, 돈을 많이 써먹어봤어요? 잘 빌리고 잘 갚아서요. 잘 빌리고 잘 갚아서. 우대금리 적용이 좀 잘 됩니다. 네. 네,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네. 있겠지만 월급 통장 우리 거 해라. 급여이체 여기로 네, 들어오게. 그쵸. 그다음에 자동이체 하는 거 우리한테 해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대금리를 많이 맞아요.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앵커님이 대출에 조금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질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은행별로 금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금리가 비슷해요. 근데 A은행이 B은행보다 우대금리가 더 높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A은행은 우대금리를 2%를 해주고요. B은행은 3%를 해준답니다. 네, 어느 은행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체 대출 금리는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저의 주거래 은행 쪽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자주 가는 데가 좋다. 네, 자주 가는 곳에서 쫄라야죠. 해줘라.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여기를 얼마나 썼는데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 그 정도 소비자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됩니까? 근데 말끝이 네. 점점 떨어지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나를 알려드리면 네.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다 비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나를 더 하시면 우대금리도 은행별로 어떻게 해주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만약에 대출 금리가 똑같은데 우대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요, 낮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즉슨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왜요? 반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은행에 맞춰서 해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딴 데 급여이체 하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고요. 없던 상품 하나 가입해야 되고요. 카드도 만들어야 맞아요. 돼요. 신용카드 만들어서 네.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대출 금리가 같다라고 하면 우대 금리가 좀 더 낮은 데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대출 받을 일 당장은 네. 없지만 대출 받을 일 생기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대출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이 사실은 많이 늘기는 했죠.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는 것도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저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앞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됐는데 우리 거 언제 적용되냐. 근데 이제 바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금리는 조금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내가 새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대출이 기존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죠? 없어요. 네. 대환 대출 하면 됩니다. 대출도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해본 적 있어요. 중도 상환.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려고 해본 네. 적이 있는데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들도 사실은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전직도 은행원 네. 출신께서 요거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집어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 말씀 나오셨는데요. 그 대출을 받으실 때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 부분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대출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가 유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짧게 유용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변동금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받으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고려하실 점 중에 하나가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대출을 사용하다가 언제고 다시 갚을 수가 있고 또는 대환을 할 수도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내가 대환을 할 때, 내가 다시 갚을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느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데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가 방금 그래프 보시면은 고정이랑 변동금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변동금리는 바뀌는 거예요. 한국말 잘 풀었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할까요? 고정금리가 유리할까요? 지금은 변동입니다. 왜냐면은 왜요? 글로벌적인 지금 사이클이 눈이 막 이만해져갖고 눈이 막 얘기하는데. 너무 어. 사이클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네. 변동금리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고정금리를 하면 되는데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쵸. 네, 두 번째로는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길게 낼 거냐, 짧게 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상환하는 게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로 바뀌는 했지만 상환 스케줄이 5년 이내다라고 하시면요. 변동금리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게 변동금리예요. 근데 일정 중간 이상 기간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대출 받을 때 이자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뭔가 긴장이 됩니다. 지금 목소리도 긴장. 아니 뭔가 심사를 받는 아. 기분이기도 하고. 말 이렇게 딱 해갖고. 네. 뭐예요? 뭔가 뭐요? 죄 지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좀 못 버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까다로울 걸까요? 대출 네. 심사 기준이. 대출 심사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하기에는 내용이 사실은 너무 많고 그냥 대출 잘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잘 받으려면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용 점수는 제 거 왜 이랬을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신용 점수 관리입니다. 신용 점수에 따라서 옛날에는 등급제였는데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고요. 점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1, 2, 3등급을 우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 5, 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금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표를 보시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중 대형 은행들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같은 은행별로도요. 점수 차이가 조금 나죠. 네,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이 있는데 같은 최고 점수, 옛날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거의 한 0.9%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이게 점수별로도 많게는 0.2%, 더 뭐 적게는 뭐 0.1% 정도 차이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신용점수 관리, 2번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신용점수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도 비교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 안 나. 납니다. 어디요? 네,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국은행연합회. 네, 전국은행연합회.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네. 꼭 가기 전에 네. 확인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자 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갔어요. 그럼 대출을 실행을 네. 할 거죠? 그러면 아까 기준금리 뭐로 할 거예요? 하면 검색해보라고 했죠? 그다음에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갚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할 겁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뭘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맨날 헷갈립니다. 저도 예전에 학자금 대출 받을 때 교육을 다 받거든요. 네네네. 그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네네. 듣고 와도 잊어버립니다. 네. 뭐가 또 좋아요? 하나 더 있네요. 만기 네.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만기 일시. 만기 일시 상환. 조금씩 내다가 한 번에 줘면 되니까. 네. 근데 그때 되면 꼭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은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두 번째로 이자를 많이 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 이자 내는 건 제일 적은데요. 매달 나가는 게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담은 돼요. 부담스럽다.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았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대출을 갚았는데 원금을 제가 이거밖에 안 갚았어요?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원리금 균등을 선택을 하시면 원금을 까는 게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는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 선택해라.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대출 받을 때 내 친구보다 몇십만 원 이자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항상 들어도 헷갈리는데 네. 머리에 아예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어요. 원금 균등 상환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목돈이 생길 때마다 가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갚아도 되죠. 어렵죠. 지금 방금 여기서 얘기했거든. 어려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갚는 게 좋습니까?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아, 체크해 아까 보시면 아까 또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좀- 중도상환 수수료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기간이 있고요.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대출 받을 때 초기 2년에서 3년 동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수수료가요. 적지 않아요. 1에서 2%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바로 갚으면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시면은 그거를 딴 데다가 넣었다가 이자 비용 받은 걸로 갚으시면 네, 제가 실질적으로는 이자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기간에 원금 상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 신용 등급 왜 이렇게 낮을까?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 신용 점수 어떻게 올려볼까요? 어떻게 올려볼까요? 신용 점수 네. 뭐 올리는 방법엔 다양한 것들이 네. 있죠. 네. 저희가 신용으로 사용하는 신용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신용을 빌려서 사용하고 제때제때 갚는 행동 이런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신용 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문제 같은 거 막 풀 때 답안지 이렇게 싹 보면서 문제 풀면 어떤 느낌 들어요? 문제가 너무 좋죠. 쉽죠. 네. 난 시험 볼 때도 오픈북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사실은 오픈북이 더 어렵긴 한데 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옵니다. 신용 점수를 평가할 때는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항목들도 있고요. 상환은 잘하고 있느냐, 신용 거래는 오래 했냐 짧게 했냐, 그다음에 신용 거래 형태라고 해서 이자 많이 내는 데서 빌렸냐, 적게 내는 데서 빌렸냐, 또는 요즘에는 비금융 마이데이터라고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핸드폰 요금 안 밀리고요. 사대 보험 안 밀려서 잘 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요. 그 신용 점수 관련된 문제풀이 잘해도 점수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좋고요. 근데 저희가 그 신용 평가를 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 그리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KC 욕하시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이스 그다음에 올 크레딧이라고 올 하는 크레딧. KCB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가지고 온 건 KCB 기준이고요. 나이스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시중은행들에서는 대부분 KCB 걸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핸드폰에 토스나 카카오 들어가면 신용점수 두 가지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KCB. 보시면은 대출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연체 관련해서도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연체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연체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안 좋게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연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면 5영업일. 보통 이제 영업일이라 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점이 영업을 한 요일을 말을 합니다. 5영업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단기 연체자 명단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또한 10만 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단기 연체자로서의 분류가 되긴 합니다. 이때 단기 연체자로 분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신용으로 거래하는 신용카드, 이 카드에 대한 사용이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요거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8영업일 이내에 다시 이제 상환을 하게 되신다면은 연체 이력으로 남겨지는 분류는 되진 않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대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출이 많아요. 아까 대출 많다라고 했잖아요. 나 많이 써봤다. 제법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어봤고 자동차도 대출해봤고 그럼 제가 문제 냅니다. 자동차 대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신용 대출, 신용. 세 번째 현금 서비스,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너무 많아요? 너무 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근데 농담입니다. 목돈이 생겼습니다. 어떤 대출부터 먼저 갚으실 겁니까? 근데 사실 다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라면은 현금 서비스. 오, 갚을 것 정답. 같아요. 정답이에요? 여기서 현금 서비스를 갚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신용 대출? 막 던지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요. 자동차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똑똑해지셔서 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그냥 그 자동차 딜러님이 여기 거 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거 하세요가 대부분 땡땡 카드사. 그게 뭐 땡땡 완전 캐피탈. 캐피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금융권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금융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신용 점수가요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갚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정말 제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갚으시면 되고 아까 마지막이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을 때는 그거 갚지 말고 딴 거 갚아라.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몰랐어요. 자동차 대출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는 몰랐고 그리고 또 대표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할부를 제가 좀 잘하는데 신용카드 할부 자주 하면은 네. 우리 좀 신용등급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문점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부. 신용카드 할부요? 네. 저도 이제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많이 자주 하시죠. 쓰긴 하는데 네. 사실 여기까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이자 할부는 어떤가요? 둘 다 갑자기 날 쳐다보네요. 네. 도와주세요. 하나 정답 네.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많이 하면 점수 떨어집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신용평가 항목에 네. 신용카드 잔액이 포함이 됩니다. 신용카드 잔액이 높으면요, 신용 점수가 더 떨어져요. 근데 무이자 할부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이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긁습니다. 특히 홈쇼핑 보시면 많이 긁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잔액으로 잡혀요. 무슨 말이냐? 아직 안 갚은 돈이 많으니까요. 이거 다 빚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빚이 적은 사람이랑 빚이 많은 사람이랑 누가 신용 점수가 더 낮겠습니까? 많은 사람. 그래서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에도요. 무이자 할부를 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돈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그걸로 또 소비를 하지 마시고 잔액을 많이 다운시키시는 게 신용 점수에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용카드 쓸 때도 좀 주의해야겠네요. 맞아.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법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신용카드를 뭐 연체를 한다, 갚지 않는다 이럴 때도 충분히 신용등급에 영향 크게 미치겠죠. 굉장히 크죠. 앞에서는 이제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5 영업일 이상 넘어가면 연체로 잡혀요. 금액도 1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연체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8일 이전에 갚으면 연체로 안 잡히니까 절대 연체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탁 안 꽂혀요. 항상 원금균 등 원리금 등 헷갈리는 것처럼 뭔가 이게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표로 또 만들어 왔습니다. 신용점수 올리는 신용카드 사용법 가지고 왔고요. 자, 첫 번째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연체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카드 결제일 언제로 하는지 기억나세요? 저 25일이요. 월급날이죠? 아니요, 월급 전이어서 사실. 네. 그래요?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월급 전으로 했잖아요. 네. 월급날 이후로 하는 게?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5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러면 말일로 카드 결제일을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25일 날 월급 받잖아요. 5일 빨리 결제하십시오. 그러면 신용점수 평가할 때요. 이 사람은 딱 맞춰서 내는 사람 또는 늦게 내는 사람, 빨리 내는 사람. 빨리 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결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카드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 한도를 예를 들면 이제 문자 옵니다. 띠딩 카드 사용 한도 증액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무조건 올립니다. 요 안에 분도 올리신대요. 전문가님은? 저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어서 네. 필요하지 않는 이상 올려놓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와. 자,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면 되고요. 네. 신용 점수를 생각하신다면 올리십시오. 진짜로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한도가 5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랑 한도가 100만 원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랑 한도로 생각해 보세요. 100%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올려두시고요. 대신에 한도의 50%까지만 쓰십시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문자 옵니다. 띠링 증액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또 올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왜 이거 하면 점수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해도 신용 점수 오른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됩니다. 네,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써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쓰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득공제 말씀드렸죠? 네. 체크카드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면 소득공제도 되고요. 신용점수도 올라갑니다. 6가지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챕터로 대출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대표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도 일단- 좀 해요. 나한테 네.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예적금이나 대출 금융거래는 시중은행에서만 하는 게 안전한지, 예를 들자면 1금융권 좀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인데 1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가장 친숙한 은행권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한 은행만을 선택해서 1금융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적금 차원에서는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어서 계속 네, 다음 말씀해 질문에 여기서 주세요. 갑자기 60초 네.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포인트는 이거네요. 네. 대출은 1금융권, 저축은 2금융권. 그렇죠. 저축은 이렇게 명료하게 이금융권. 나와요. 네. 저 사실 2금융권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오늘 자꾸 어필해. 네. 저희 한번 뒤에 한번 열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상호금융권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궁금합니다.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낯선 단어예요.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네. 말씀드려볼게요. 새마을금고, 뭐 신협, 아, 농협, 수협 등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 앞에 있는 동네 은행들이거든요. 바로 이 금융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지금 상호금융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놨어요. 아, 헷갈리실까 봐. 네네. 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시중은행하고 다른 점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께서 저기 제주도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혹은 저기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셔도 같은 서비스와 품질, 그러니까 같은 KB니까. 그렇죠. 네. 같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이 시중은행의 단일화된 서비스 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상호금융권은요. 각각의 개별 법인이 존재를 합니다. 개별 법인이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실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운영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처럼 저 제주도에 있는 곳에 갔던 새마을금고랑 강원도에 갔던 새마을금고랑은 다른 법인인 거죠. 그래서 금리도 다르고요. 취급하는 상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점마다의 혜택도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이랑 또 다른 점 있을까요, 전문가님? 여기 뒤에 나왔네요. 지금. 네. 네. 네네. 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권은 개별 법인이다 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법인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동서울신협, 뭐 대전행복신협, 그리고 뭐 약사신협 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이름들을 보시면 각자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객체구나.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겠네. 저기 보면 전주 중앙신협인데 감나무골에 있나 봐요. 그런 지역의 특색을 많이 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굉장히 지역 친화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금리 조금 더 주고요. 또는 아까 약사, 신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직업별로도 조금 많이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줍니다. 또는 최근 들어서는요. 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신협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 연결돼 있는 뭐 땡땡땡 신협을 가시면은 우대금리 더해줍니다. 그래서 뭐 신협이라고 해서 뭐 각자 다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와 조금 더 가까이에 있어서 조금 친근하다. 그리고 해당 직업이나 해당 지역에 사신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깜짝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은행들과 뭐 땡땡 저축은행 이런 건 좀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르긴 달라요? 하고요.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 더 주기는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상호금융이랑 이금융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축은행은 이금융권이고요. 상호금융은 뭐 땡땡땡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협동조합으로 끝나는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뭐 준다 그랬어요? 이자 더 준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금을 적게 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자로 돈을 벌면요.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요. 네, 근데 한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근데 거의 이제 비과세 혜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단어는요. 저율 과세입니다. 네,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1.4% 정도만 떼요. 원래는 15%대거든요. 1.4%대니까 저는 남들보다 14%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야 이거 따로따로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체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모두 5천만 원까지 똑같이 되거든요. 이자 더 주고요. 세금 적게 내고요. 보호된대요. 안 가실 겁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뭔가 선뜻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라기보단요. 그래도 이왕이면 1금융권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네, 주의해야 할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예금자보 5천까지 된다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MC님이 저축을 이 금융에서 이용하시는 것과 같이 그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았던 베네핏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용할 수 있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군요. 바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시려면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지역권 내에 등본상의 주소지가 있는지 혹은 직장이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또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출자금 통장에는 최소 출자금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해놓은 최소 출자 금액이 있어서요. 이 출자 금액의 기본금을 맞춰주셔야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세금 우대 혜택까지 그리고 3천만 원 저율과세 혜택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소 금액 얼마예요? 통상적으로는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이것도 보통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많이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추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조합원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자 외적으로 돈을 더 줍니다. 근데 뭘 주냐면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금을 주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배당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한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그 나이대별로 이제 저희가 해놨는데 2천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천까지는 저율과세, 추가 2천은 배당.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식 배당주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상호금융의 출자금 통장을 활용하시면 배당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 장점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 거 물어봐야죠. 두 분은 그러면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장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향후 예정된 재무 이슈가 있는데 이제 뭐 결혼 자금을 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자금들, 즉 이런 자금들은 어떤 재무 이슈가 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익이 좋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 생각해봤을 때는 이 이금융 저율과세를 이용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MC님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지금 전문가 하기 전에 직업군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쟁이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식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는 주식이 맞고 누군가는 또 일반 은행이 맞을 거예요. 근데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혹했다. 이 정도만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배당금 얘기했잖아요. 출자금 통장에 장점은 배당을 주는데요. 단점은 배당 금액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따라서 돈을 벌면 주는 거고요. 못 벌면 적게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돈을 잘 주고 있느냐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예탁금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플랜카드가 자주 바뀌는지 또는 언제적 걸 걸어놨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출자금 통장에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나 해지해줘 바로 해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조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그 해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출자금 통장에 배당을 예전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배당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쭉 상호 이제 은행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출자금 통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네. 이 배당이라는 말에 많이 좀 솔깃하셔서 네. 이용을 좀 많이 맞아요. 고민해 보실 것 같거든요. 이 출자금 통장을 이제 좋은 기관을 고르는 방법, 조금은 유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기관마다 경영 공시라는 것을 항상 책자를 비치를 해둡니다. 이 책자를 열어보시면요. 배당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자본금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보일 수 있는데 이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본금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았을지 그리고 배당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어들진 않았는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고 안전한 기관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꿀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로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거의 다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게 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이거 또 까먹을 수도 있고 네. 응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 앵커님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제가 오늘 퀴즈를 좀 많이 푸는 날인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오늘이 그래서 그날입니다. 밸런스 네. 게임이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등급 관리를 평소에 꾸준하게 하기 네. 대출 받기 직전에 바짝 하기. 꾸준하게 해야죠, 당연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네.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꼭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은 저는 이거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신용점수 올리기라고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 한 번 누르고 나면 내가 최근 6개월 동안에 4대 보험 안 밀리고 통신요금 안 밀렸다. 그러면요. 점수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10점에서 30점까지 올라가고요. 이걸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꼭 해주세요. 그럼 최소 50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 한 등급 올라간 거랑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KCB라고 들어가세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신용 점수 관련된 게 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문제풀이 있습니다. 한 번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님. 네. 수도세 밀리기 대 신용카드 대금 밀리기. 이거 좀 궁금해요. 쉬워요? 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수도세 밀리기, 신용카드 대금 밀리기. 약간 수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요? 요거 밀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도세 밀리기? 네네. 네, 저는 신용카드 밀리기가 사실은 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요. 수도세 밀린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한 달 뒤에 수도 잠그지 않아요. 근데 신용카드는요. 아까 기억 안 나요? 5연체일 이상 밀리면 잠가요? 연체 등록. 8연체일 이상 만약에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요. 제 신용카드 한도 떨어져요. 그렇구나. 그리고 대출 금리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도세 이거 나라에서 뭐라고 할래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급한 건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갑니다. 네. KCB 신용점수 관리하기, 나이스 신용점수 관리하기. KCB. 왜냐하면 은행이 KCB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들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할 때는 KCB를 조금 많이 고려를 해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요즘에는 전세 사기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 관련된 보증보험 끊죠. 근데 보증보험 회사에서는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이스 걸 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둘 다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시험 점수를 보시면 나이스게 조금 높게 나오고 KCB가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은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항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고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신용카드 쓰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시험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하나 오래 쓰기 또는 1년마다 새 걸로 갈아타기. 뭐가 신용 점수에 더 유리할까요? 하나 더 보기 추가해도 되나요? 뭐요? 신용카드 여러 개 한꺼번에 써요. 괜찮아요? 지금 저기야. 네. 지금 카드에 한 대여섯 개 있어. 그러시군요. 뭐가 네. 좋을까요? 저는 하나를 오래 쓰는 게 뭔가 좀 충성 고객으로서 좋지 네.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신용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신용 점수가 더 좋아요. 근데 대부분 오래 쓰는 신용카드는 한 개 정도예요. 그래서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오래 쓰는 신용카드 하나는요. 예를 들면 포인트 많이 주는 카드 있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현대카드가 옛날에 땡 포인트, 여기 얘기해도 되지 않나? M 포인트. 알아요. 네. 많이 줬었거든요. 그 카드를 메인 카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지금 생활 패턴에서 포인트를 제일 많이 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모르겠다. 항공사 마일리지로 바꿔주는 거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주 카드로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요. 뭐 우리 직장 가까운데 또는 커피숍 할인 많이 되는 거, 쇼핑 할인되는 거,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또 그 뭐죠? 베네핏을 줍니다. 혜택들을 줘요. 근데 혜택을 주는 기간이 짧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카드들은 1년마다 쓰고 바꾸세요. 왜냐하면 KCB의 신용평가 항목에 보면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3개월 전에. 신판 위주 지속 사용. 네. 어려워요. 신용카드 새로운 거 꾸준하게 안 밀리고 잘 쓰면 점수 올려줄게.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정해졌죠? 내 지갑을 열어서 아까 한 5개 있는 것 같으니까 열어봐가지고 포인트 제일 많이 주는 거 별표. 그럼 이건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혜택들이 있었는데 혜택이 남아있는지 전화해서 물어봐요. 네. 이거 언제까지 있어요? 네. 연회비 해준다 그랬는데 끝났어요? 그러면 깨고 갈아타시면 돼요. 그러면 신용 점수도 올라가고요. 혜택도 많아집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가요? 네, 대표님? 뭐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요? 체크카드도. 조금.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도. 체크카드에는 사실은 뭐 밸런스 게임보다는 예를 들면 요 정도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체크카드 잘 쓰는 법. 잘 쓰는 법.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제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각자 비율을 한번 물어봅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100만 원을 소비를 하는데 몇 대 몇의 비율로 쓸 거예요? 저는 체크 60, 신용 20, 현금 20이요. 원래 안 그랬던 걸로 아는데. 신용카드가 5개였는데 그 비율로 쓴다고? 이미지 좀 관리하게 이미지 해주십시오. 관리? 네. 그러면 아무튼 그거 받아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저는 아까 배운 신용관리 측면에서 네. 체크카드 한 20%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한 50% 쓰고 네. 현금 한 30%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그래요. 좋은 비율인데요. 5, 3, 2 또는 5, 2, 3이 좋습니다. 네, 신용카드는 절반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2주 전에 전편을 보셨으면 정확하게 알 건데.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때 그쵸, 내 수입의 25%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체크카드로만 쓰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요. 포인트를 안 주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지역마다 요즘에 지역화폐 쓰는 거 아세요? 저 알아요, 그거. 네, 지역화폐 하면 특정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충전을 해서 쓰거든요. 맞아요. 카드도 거기도 체크카드 맞아요. 비슷한 게 나와요. 몇 프로 더 주는 줄 아세요? 10%요. 맞아요. 저 잘 알고 있죠. 네, 저도 써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그 신도시에 사는데 그 지역의 지역화폐가 1년에 한 달에 70만 원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을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70만 원 하면 77만 원 줘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서요. 맞아요. 저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맨날 네, 놓칩니다. 월초에 되면 바로바로 하시면 맞아요. 되고요. 그러면 10% 저희는 이자 비용 벌고 가는 그럼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걸 쓰는 것도 어찌됐건 다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대, 3대, 1대 1로 씁니다. 신용카드 5, 체크카드 3, 현금 영수증 1, 지역화폐 1. 지역화폐 1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은 좀 알뜰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편한 게 제가 막 이제 할 때 막 이렇게 잘 보여드리는데 핸드폰에
땡땡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역화폐 카드도 등록돼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카드로 그때그때.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가면 꼭 주변을 훑어봅니다. 뭐 있나?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가맹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요. 물어봐요. 네, 그러면 대부분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이자 더 받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좀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은 저희 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함께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 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